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질병의 종류로 구분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병원체하고 무관한 질병을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 그다음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 한다. 그럼 비감염성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4단원에서 다루게 될 유전 정보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전병, 유전자하고 관계가 없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건데, 이때 환경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서도 주로 식습관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럼 이런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사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2단원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서 순환계 질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지방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우리가 4단원에서 다루게 될 대표적 유전병에 대한 사례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 대표적으로 생맥, 혈우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헌팅턴 부도병, 페닐케토녀증, 알비노증, 이런 사례가 있는 거고, 염색체 구조나 수혜 이상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고양이울음 증후군,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종류의 유전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또 하나 암이라 부르는 질병도 가장 대표적인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사례로 보면 되겠지. 이후에 다루게 될 알레르기라는 증상도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으로 뺀다라는 점. 두 번째가 이제 감염성 질병인데, 특정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이 돼서 그 병원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감염성 질병이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병원체에 대한 종류를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들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의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전염의 여부가 되는 거지. 비감염성 질병은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고,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체내로 들어온 병원체가 증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거지. 즉 전염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 다음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감염성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의 종류나 병원체의 특성, 그 병원체에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자, 병원체에 대한 종류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과 대표적인 질병의 사례를 잡고 가보자. 첫 번째, 변형 프라이온이 있다. 변형 프라이온의 특징은 단백질로만 구성된 병원체의 종류라는 점이지. 원래는 정상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서 필수적인 단백질의 종류인데, 이 정상 프라이온의 단백질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걸 우리가 변형 프라이온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이 변형 프라이온의 증식 과정을 통해서 체내에 이 양들이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가 결국에는 파괴가 되게 되고, 그 결과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수가 줄어들다 보면 내 몸의 전체적인 통제 능력이 상실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변형 프라이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증식을 하냐?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든 외부에서 유입된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든, 한번 체내에 존재하는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면 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과 접촉이 되지. 그럼 이 접촉된 결과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화시켜버리는 거지.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체내에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전부 다 변형화가 되면서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많아지게 되는 게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의 증식 과정을 보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절대 분열을 통한 증식은 아니라는 거.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변형 프라이온은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점. 거기에다가 스스로 물질 대사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지. 이놈의 또 특징이, 보통의 단백질이라면 온도가 섭씨 70도씨 이상만 되게 되면 기능이 전부 다 상실이 되는데,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고온에서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열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고, 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의 사례가 소액에서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광우병이라 부르는 거고, 양액에서 발병이 됐으면 스크래피라 부르는 거고, 우리 사람에게서 발병이 됐으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 부르게 되는 거지. 물론 수능에서는 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신에서는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그럼 이런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에 대해서 이미 발병이 돼버린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결국엔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뿐인 건데, 예방하는 방법은 곧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을 가지는 생물체를 섭취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자, 두 번째 병원체 바이러스 들어가 보자. 이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은 이미 1단원에서 다뤄왔던 부분이니까 타이틀만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 DNA나 RNA가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 되는 거고, 일단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지. 자,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은 일단 방금 설명했던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기생하지 않을 때는 자체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걸 다른 말로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지. 자, 생물적 특징은 첫 번째,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물적 특징인데, 숙주가 가지는 효소를 가지고 자신의 겉껍질인 단백질도 만들고 자신의 유전 정보의 핵산을 복제시켜버리는 거지. 즉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럼 이 물질 대사 결과 만들어진 단백질 안에다가 복제된 핵산을 집어넣으면 최초의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곧 생식과 유전이라는 생물적 특징으로 잡아주는 거지. 또는 이거를 증식한다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때의 증식에서 또 주의할 점이, 이때 증식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분열을 통한 증식 과정이 아니라는 점. 거기다가 이런 기생 활동 과정에서 핵산을 복제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끊임없이 또 변화를 시키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적응과 진화와 같은 생물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병된 질병의 사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이 중에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 바로 감기하고 독감, 그 다음 추가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부르는 에이즈, 그 다음 광견병, 홍역, 천연두까지가 기출문제에 실제 출제되었던 사례다.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알려준 질병에 대한 종류는 완벽하게 외워두고 가야 된다. 자, 일단 바이러스의 생긴 모습의 대표적인 그림 4가지의 사례니까 이 4가지 사례도 여러분들 익혀두고 가야 한다. 또 잡아야 될 부분이,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약이 있지.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통틀어서 항바이러스제라 부르게 되고, 결국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 자, 지금부터 설명할 병원체가 이제 세균하고 원생생물하고 균류가 나와 있지. 이 3가지 병원체들의 공통점은 세포로 구성된 완벽한 생명체라는 점. 그 중에서 세균 들어가 보자고. 자,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만 살아가는 단세포 생명체이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특징,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핵막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지. 당연히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하고, 이놈들의 증식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라는 점. 세균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양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데, 수능에서는 역시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고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구균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구형의 형태로 생긴 세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간균이 있어요. 이때 간자가 막대기 간자거든.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다.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과자 중에서 바나나 킥을 좀 닮았지. 그다음 3번째가 나선균인데,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나선처럼 꼬여있는 구조물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약을 통틀어서 항생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최초로 발견된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항생제거든. 그 이름을 페니실린이라 불러요. 이 내용은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럼 세균에 의한 질병들은 역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런 사례가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출제됐던 사례가 바로 결핵이야. 그 다음에 기출에서 등장했던 질병의 사례가 폐렴, 파상풍, 콜레라, 탄저병까지가 출제가 됐거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나와 있는 사례는 다 외워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세균에 대한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수능에서는 물어보는 내용이 핵막의 존재 여부만을 주로 물어보는 거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림에 나와 있는 구조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세균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세포막 주변으로 세포벽이 있다는 게 특징인 거지. 이때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의 이름을 펩티도 글리칸이다 부르게 되는 거고, 모든 세균은 아닌데 일부 세균들이 세포벽을 또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피막이라 부르는 거야. 지금 남아있는 원생생물과 균류의 공통의 특징이 핵막을 가지고 있는 진핵 세포로 구성된 생물들이라는 점이지. 원생생물들은 주로 단세포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생명체들이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얘기야. 자, 원생생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의 사례가 말라리아가 있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생생물 우리가 말라리아 병원충이라 불러. 그럼 두 번째 사례가 수면병이 있는데 이걸 일으키는 원생생물의 종류를 트리파노소마라 불러. 세 번째, 아메바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메바성 이질이 있다. 자, 이런 원생생물들이 우리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곤충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래서 원생생물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사례는 수능에서도 거의 물어본 적이 없었고, 내신에서도 물어본다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보통 물어볼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균류가 있다. 이때 균류는 여러분들 세균하고 다른 거지. 그 밑에 균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곰팡이하고 버섯의 종류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은 4단원 생태계 파트하고도 연결이 된다. 균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무좀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무좀을 일으키는 이런 균류를 묶어다가 무좀균, 이 무좀균은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 종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런 균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물을 묶어다가 항진균제라 불러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구분을 하면, 감염과 전염의 차이야. 감염은 내 체내로 병원체가 유입이 된 것 자체를 감염이라 부르는 거고, 전염이란 얘기는 내 몸에서 증식된 병원체가 빠져나와서 타인에게 이동이 되는 걸 전염이라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